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꼭 같이 가져오세요.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자, 그러면 495페이지 주시면, 자, 보라색 3번에 용도 변경이 있습니까? 자, 우리 건축법에 보면요. 자,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자, 총 29개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97페이지에 양갈 6번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있습니까? 자, 건축물의 용도는, 자,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1호에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2호에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책을 한 2장 넘기셔야 되는데요. 여기 502페이지 가시면 29호에 야영장시설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건축법에 따른 건축의 용도는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 29호가 야영장시설이 있거든요. 그럼 이 29가지 자, 건축의 용도를요. 자, 이걸 위험성, 자, 정도에 따라서 자, 이걸 시설 군이라는 것으로 구분했는데, 그러면 이 용도에 따른 시설군은요, 총 9개 시설군으로 나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95페이지 오시면, 자, 양걸 열어보시면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표가 2개 나와 있는데, 자, 좌측 표에는 보니까 위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시설군이라고 적어놨고, 오른쪽에 가시면 용도군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이 용도군에 따른 시설군은요, 총 9가지 시설군이 있는데, 자, 먼저 그 시설군 표에 보시면 1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업 등의 시설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통신 시설군 있습니까? 자, 네 번째가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업시설군 있습니까? 여섯 번째가 교육, 복지시설군 있죠? 일곱 번째가 근린생활시설군 있습니까? 여덟 번째가 주거, 업무시설군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 있습니까? 자, 그걸 편의상요 그냥 치워버리시고 기타 시설군으로 바꾸세요. 그 밖의 시설군을 구분해 있는 그걸 그 밖의 시설군이라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기타 시설군으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은 9개가 있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1번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높은 시설군이고 9번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낮은 시설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 시설군에 따른 자, 건축물의 용도는요. 자, 총 29개가 있는데, 자,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안에는 용도군이 딱 하나만 있거든요.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박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안에는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 딱 하나만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산업 등의 시설군에 가면 용도가 총 7개가 있거든요. 7개 용도가.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적어드린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산업시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3번에 공장 떠오릅니까? 공장 떠오르나요? 그러면 공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2번에 창고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럼 창고에 보관한 물건을 운반하려면 운수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이 운수시설은 우리 대형 트럭 같은 거 있죠? 이런 시설들을 운수시설 부르잖아요? 그러면 대형 트럭 같은 이 운수시설 만일에 제품을 많이 실어서 과적을 하거나 가속을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에 위험물 저장인 처리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운수시설 잘못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홍콩 가겠네요? 홍콩 가면 장례식장 모셔야 됩니까? 그럼 장례 끝나고 나면 묘지로 가야 됩니까? 그럼 장례 치르고 이제 묘지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도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죠? 자연으로. 그래서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시설이 용도가 바로 산업 등의 시설군에 포함이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3번에 가시면 전기통신시설군 안에는 용도가 딱 2개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시설하고 발전시설 있습니까? 자, 이 2가지가 전기통신시설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에 가면 용도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 및 집회시설일 거요. 자, 2번째가 종교시설일 거요. 자, 3번째가 위락시설일 거요. 4번째가 관광, 휴게시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군은요, 좀 연상을 하실 때 어떤 거 떠올리시면 되냐면 좀 박수 치면서 좀 떠들게 시끄럽게 하는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공연장 같은 데 있죠. 공연장, 영화관 이런 데를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뭐 얘기하는가요? 교회 성당 같은 이런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주간반 중에는 혹시 그 교회 다니신 분 없습니까? 다니십니까? 일요일날 우리 성가대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면요, 찬송가 부르면 우리 박수 같이 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 종교시설 이런 것들로 문화 집회시설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위락시설 있습니까? 위락시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나이트 클럽 같은데, 다란주점 같은데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 휴게시설은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있죠. 이런 시설들을 관광 휴게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제 5번째 보시면 거기 영업시설군 안에 보면 4가지 용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판매시설 있습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를 판매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있습니까? 우리 헬스장이나 아니면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있습니까? 호텔이나 호텔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째 가시면 이종건생 중 다중생활시설 있습니까? 그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혹시 고시원 들어보셨어요? 고시텔 같은 거? 이런 시설들을 영업시설군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 안에는요, 건축의 용도가 총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료시설일 거요. 2번째가 교육, 연구시설일 거.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있죠?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 자, 4번째가 수련시설 있고, 5번째가 야영장시설. 이 5가지가 교육복지시설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시설군 안에는 용도가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시설 있습니까? 의료시설? 특히 의대 이런 데 가면요, 어떤 교수들이 많냐면 노교수가 많거든요. 의대 가면 노교수가 많다고. 노교수? 그래서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노교수가 많다고요. 7번째 가시면 근린생활시설군 안에는 용도가 2가지가 있거든요. 1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있고, 자, 8번째로 주거업무시설군 안에 가면 용도가 4가지가 있는데, 주거업무시설군 안에는, 그래서 첫 번째가 단독주택이 있고요. 2번째가 공동주택이 있고, 자, 3번째가 업무시설이 있고요. 4번째가 교정 및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은 아십니까?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이런 데를 교정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기타 시설군 안에는 용도가 딱 하나만 있거든요. 동식물 관리 시설. 자, 그래서 이 9가지 시설군에 따른 건축의 용도는 총 29개 용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번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거고, 9번에 가까울수록 위험성이 낮은 시설인데, 자, 만일에 위험성이 낮은 시설에서 위험성이 높은 시설, 만일에 밑에 있는 시설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에 있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나중에 용도 변경할 때 허가권자한테 용도 변경에 대해서 허가하는 걸 바꿔야 되고요. 자, 만일에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 위험성이 낮은 밑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나중에 허가권자한테 용도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날 1번에 자,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자,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자시장 특서도지사 시장군수 우승자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자, 1번에 자,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권한테 뭐 받아야 되고 허가받고 해야 되고요. 자, 건축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위험성이 낮은 시설에서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위로 바꿀 때는 허가받고 하는 거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 위험성이 낮은 시설로 바꿀 때는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건축부에서 얘기하는 바로 용도 변경이라고요. 자, 그러면 497페이지 아까 우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1호하고 2호 있죠. 1호, 2호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게 제일 잘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지금 볼 게 아니고 좀 이따가 우리가 주택법 가서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3호에 보면 1종 근생이 있고 다음 페이지 4호에 보시면 2종 근생이 있습니까?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두 번째로 잘 나오거든요. 제일 잘 나오는 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걸 분류하는 게 제일 잘 나오고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것은 1종하고 2종 근생 이거 구분하는 게 제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뭐냐 이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이걸 분류할 때는요. 자, 먼저 3호에 1종 근린생활시설 보시면 자, 가에 오른쪽에 식품이나 잡화, 의류나 왕구서적, 건축자재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자, 바닥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이런 건축물을 1종 근린생활시설 부릅니다. 그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일용품 우리 집 주변에 24시간 열어두면서 거기 음식도 팔고 각종의 잡화나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 있습니까? 24시간 열어두면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이거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 가시면 휴게 음식점 있습니까? 자, 제과점, 차나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자, 바닥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휴게 음식점 우리 작은 커피숍 같은 데 얘기하는 건데요. 이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때는 1종에 해당이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다에 가시면 이용원하고 미용원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만 체크해 두세요.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뭐 이용원이나 미용실 있죠?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라에 가시면 여기 의원 있습니까? 뒤에 의원이라는 명칭 있는 거 치과의원, 한의원 있습니까? 보통 있나요? 침술원이나 아니면 안마원, 산후조리원 있죠? 자, 이런 시설들은 자,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가시면 자에 보시면 금융업소나 사무소 우리가 나중에 합격하고 차릴 사무실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는요. 자,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요. 이때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30제곱미터면 약 몇 평 정도 될까요? 3.3으로 나눕니까? 8~9평.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죠? 이거 보통 8~9평 정도 되면요. 이때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된다고요. 1종 근생. 우리 혹시 개인적으로 나중에 공중에서 사무실 하실 때 제일 선호하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될까요?
혼자 사실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 혼자 사실 때 제일 선호하는 평수. 8, 9평 정도. 제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10평이 넘어가면 그만큼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8평에서 9평 사이 되면요. 1종 근생이에요. 1종 근생. 공인중개사 사무실. 자, 근데 이제 4호에 가시면 2종 근생이 있습니까? 자, 2종 근생은요. 자,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것만 해주세요. 아 있습니까? 2종 근생의 아에 보시면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음료나 차, 음식, 빵,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때는 2종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1종 근생은요. 휴게 음식점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고? 1종이거든요. 근데 휴게 음식점이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요. 이때는 2종이 나야 됩니다. 300제곱미터 기준 잡아가지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있습니까? 자, 일반 음식점은요. 이때는 면적과 평균없이 무조건 2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안동에서 만약에 식당이라는 데 가시면요.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휴게 일반 음식점 구분하는 기준. 자, 우리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되면 일반 음식점, 주류 판매가 허용이 안 되면 휴게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찻집 있죠? 카페, 커피숍. 커피숍 같은 데는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휴게 음식점.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삼겹살집이나 칼리집 있습니까? 이런 식당에서는 주류 판매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음식점이에요. 나중에 식사로 가실 때 한번 간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밥 먹는 식당 있죠? 술 판매가 허용되는 이런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이고, 술 판매가 허용이 안 되는 찻집 같은 데 있죠? 빵집 같은 데, 이런 데는 휴게 음식점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할 때. 다만 휴게 음식점은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좀 소규모일 때는 1종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2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차에 보시면 차에, 자, 장의사 옆에 보면 거기 동물병원 있습니까? 자, 동물병원이나 동물 미용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2종이 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이용원하고 미용원은 몇 종이었고, 우리 사람들 이용원하고 미용원은 1종이거든요. 근데 동물 미용실은 2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그 한의원 아니면 치과 의원, 내과 의원, 가정의학과 의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의원. 의원 들어가는 것은 1종이거든요. 산후조리원하고. 근데 동물병원은 2종이에요. 우리 사람들 머리 깎는 데는 몇 종이라고? 1종이고, 동물들 털 깎는 데는 2종입니다. 우리 사람들 집 주변에서 지배하는 의원 있죠? 의원 들어가는 거 1종이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은 2종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 저기 뭐 안동 의료원 있습니까? 안동 의료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 가면 종합병원 같은 거 있습니까? 규모가 큰 종합병원. 자, 병원 들어가는 거 있죠? 병원 들어가는 것은 1종 아니에요? 의원. 우리 동네 주변에 작은 의원. 이것만 1종이고, 뒤에 병원이란 말이 들어간 그 시설은요, 의료시설로 분류됩니다. 의료시설로. 자, 이제 499페이지 가시면, 자, 하에 보시면요, 여기 금융업소나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습니까? 자, 우리 좀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몇 종이었고? 1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니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요, 이때는 2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요. 바닥 면적이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때는 2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30 미만일 때는 1종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뭘 냈냐면 다음 중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 원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1종입니다. 1종. 1종. 그래서 작년에 답이 뭐였냐면 산후조리원 이게 답이었거든요. 여성분들 산후조리 하는데 1종이라고요? 그 외에 5부터 29호 있습니까? 5부터 29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1호, 2호하고 3호, 4호 이 시설들이 잘 물어봅니다. 나머지 뒤에는 보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되니까. 자, 이게 우리가 건축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총 7문제가 출제되는데 건축법에서 이 건축법 용어 파트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이제 책을요 380페이지 가시면 이제 거기 주택법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자, 주택법도요 우리 시험에서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총 7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거기 1번 밑에 자, 주택법 제1절에 재정 목적이 나와 있을 거고 근데 재정 목적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자, 제2절에 용어정이 있습니까? 주택법 용어정에서 7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 파트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에 가시면 그게 주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자, 주택이라 하면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첨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도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자,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자, 두 개로 구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가시면 여기 단독주택의 종류하고 공동주택의 분류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종류는 총 3가지 주택이 있는데 먼저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분류 있습니까? 공동주택에는요 자, 아파트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총 3가지로 분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 이 분류하고 있는 이 주택의 종류는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이걸 어디에서 분류하고 있냐면 우리 좀 전에 봤던 497페이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이거 제가 아까 주택법 파트에서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1호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2호에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그 단독주택에는 보면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97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가에 어떤 주택이 있습니까? 단독주택 있고 나에 다중주택 있고 다에 다가구주택 있고 라에 공간도 있습니까? 건축법에서는요. 그런데 자 건축법에서는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공간은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건축법에서는요 2호의 공동주택 가시면 오른쪽에 가에 아파트 있습니까? 나에 연립주택 있고 다에 다세대주택인데 라에 뭐 있습니까? 기숙사도 있죠? 자, 근데 건축법에서는요 기숙사까지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데 단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게 건축법 주택법 차이라고요. 건축법에서는 공간이나
기숙사까지를 포함하는데 단주택법에서는 이 공간은 단독주택으로 해당하지 않고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에 보시면 나의 다중하고 다의 다가구주택 있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주택은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자,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자, 상계층 이하로서, 자, 바닥 면적의 합이요,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다중주택은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뭐냐면, 각 방마다 욕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면 뭐는 설치하면 안 돼? 시사시설은 별도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각 방에서, 자, 잠은 자고 씻을 수는 있지만 밥은 한 군데 같이 모여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요, 자, 예전에 생각하시는 주택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숙집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숙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중주택. 자, 이거 밑에 가시면 거기 3번에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은 얼마고?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자,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상계층 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중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상계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은 66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각 방마다 독립된 시사시는 따로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시면 다가구 주택은요, 자, 동그라미 1번 가시면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몇 개층이고 상계층 이하이고, 자, 2번에 가시면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있는 바닥 면적 합은 610제곱미터 이하인 건 동일하거든요. 다중이나 다가구 동일한데, 다만 다가구 주택은요, 자, 독립된 방마다 간단한 시사시설은 있지만, 자, 총 세대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주택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룸 있습니까?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원룸 3층으로 많이 짓습니까? 원룸. 아니, 보통 1층은 필로티를 하고, 필로티는 청수에 포함 안 하거든요. 필로티 청수는. 그래서 우리 필로티 청수는 청수에 포함 안 하니까 4층으로 짓더라도 이건 3층으로 봐야 됩니다. 필로티는 청수에 포함 안 하거든요. 우리 보통 원룸 지을 때 보면 1층 전부를 주차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필로티 많이 설치하잖아요. 필로티는 청수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원룸 3층으로 짓다 보면요, 그 방 안에 간단한 시사시설은 놔뒀습니까? 간단하게 가스나 아니면 인덕션 같은 거 간단하게 시사시설은 놔뒀지만 총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로 거주해야 된다는 거군요. 자, 이런 주택을 다가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2호에, 자, 공동주택에서요, 첫 번째로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 있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 부르고요. 자, 우리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자,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자, 바닥 면적의 합이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라고 부르고요. 다세대 주택은요,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서 다만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때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안동에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자, 전체를 주택으로 쓰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1, 2, 3, 4, 5, 6개층을 만약에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하면 이 주택을 뭐라 불러야 될까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금 5개층 이상인 주택은 이건 아파트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보통 5개층 이상 있죠? 이런 주택을 아파트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개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고요. 4개층을 지금 주택으로서는 한 개층의 바닥 면적이 만일에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그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은 얼마나 될까요? 한 개층은 200이라고. 그럼 4개층의 바닥 면적 합은 800이 됩니까? 그럼 바닥 면적 합이 660을 초과했습니까? 이런 건 뭐라 부른다고? 연립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은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일명 어떤 주택이라고 부르냐면, 빌라 들어보셨습니까? 빌라. 자, 이 빌라라는 주택명은 사실 없습니다. 빌라라는 주택명은 만들어낸 거라고요. 업자들이. 그래서 이 빌라라는 주택이 보면 4층으로 많이 짓습니까? 빌라 보면 4층으로 많이 지면서 바닥면적 합이 660을 초과하면 뭐라 불러야 되고? 연립이라 불러야 되고요. 자, 만일에 지금 주택으로서는 4개층인데 자, 바닥면적 합이 바닥면적이 한 개층이 150이에요. 그러면 4개의 바닥면적 합이 얼마입니까? 600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뭐라 불러야 될까요? 이건 다세대라고 부릅니다. 다세대. 자, 근데 이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은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아니면 세대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세대별로 각각 구분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자, 벽이나 복도, 계단 같은 것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소유권은 세대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단독주택은요,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라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택에 1층 전체에다가 주택을 짓지 않고 기둥을 올리는 형식을 필로티라고 부릅니까? 필로티. 그럼 보통 원룸 같은 주택 보면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왜 설치합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기 1층에다가 주택 짓지 않고 필로티를 올린다는 거죠. 기둥으로 올리는 형식을 바로 필로티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1층 전부를 주차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하게 되면요, 이건 층수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필로티는. 그럼 지금 이 주택은 몇 층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3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예요. 3개층 이하로서, 자, 이 주택으로 쓰는 층에, 자, 바닥 면적이요, 만일에 200제곱미터 쓰고 있다면 바닥 면적 합이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니까 660 이하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자, 구분되어 있는 각 방마다 자, 독립된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있으면 뭐라 불러야 되고, 다가구 지상실이 있으면 다가구 주택. 우리 원룸은 이렇게 돼 있죠. 각 방마다 간단한 주방 같은 거 같이 있습니까? 자, 이런 주택은 다가구라 부르고, 방마다 지상시설이 없어요. 이건 뭐라 부른다? 다중주택이라 부릅니다. 구분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주택 분리할 때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건축법. 근데 우리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공간하고 기숙사까지를 포함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간하고 기숙사는 주택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좀 차이입니다, 이게. 자, 이제 거기 밑에 박스 2번 가시면,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까? 자, 1번에 가시면 국민주택이 있고, 자, 2번에 가시면 민영주택이 있고, 3번에 국민주택 규모 있습니까? 자, 먼저 3번에 국민주택 규모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국민주택 규모라 함은, 자, 주거 전용 면적이요, 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한 세대당요,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쓰고 공유주택은 세대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럼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단 가론에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구역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이나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바로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이 85란 말은요. 자, 이거 나중에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 정도가 되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공급받는 평수는요. 34평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34평 아파트 이거 공급받게 되면 주거 적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자, 다만 이 주택을 건설한 적이 자, 수도권을 제외한 자, 도시도 아닌 지역으로서 자, 우리 도안에 보면 군 지역에 읍이나 면적이 있습니까? 읍이나 면 지역에서는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안동에 우리 지금 시내에 있는 동지역이 있습니까? 안동 시내에 있는 동지역. 우리 동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80m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그 외에 읍이나 면적이 있습니까? 읍이나 면적에서는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고 부른다고요. 실제로 공급받는 평수는 34평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올라가시면 거기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나있는데요. 자, 국민주택 1안 아래 박스 각 코에 어느 하나에 대한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얼마여야 돼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자, 이 주택을 자, 누가 건설하냐면 박스에 1번 가시면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자, 또는입니다. 반드시 이들이 건설하지 않았더라도 민간이 건설했다 하더라도요. 자, 돈이 없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자, 재정을 지원받았거나 자,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소유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민간 건설사들도요, 주택을 지을 때 자기 회사가 돈이 부족하게 되면 공적 자금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전용면적이 반드시 85제곱미터 이하야 됩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 보통 34평, 5평 많으십니까? 더 넓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주택을 자,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뭐라 부르냐면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민영주택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평수 좀 큰 아파트. 이런 것들은 국민주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민영주택을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자, 주거, 전용 면적을 상장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창고학습에 자, 주거 전용 면적 3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단독주택은요. 주거 전용 면적을 선정할 때 자, 단독주택의 그 바닥 면적에서 자, 지하실이나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자,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단독주택은요. 전용 면적을 선정할 때요. 자, 요즘은 단독주택 이렇게 지을 때 단독주택 안에다가 화장실을 거의 다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었던 단독주택 보면요. 이 단독주택과 따로 분리해가지고 창고나 화장실 같은 거 만들었습니까? 단독주택 옛날에 지었던 거. 보면 화장실이 밖에다 만드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 지을 때 이 단독주택의 바닥 면적에서 단독주택 지하에 있는 이 지하실 면적이나 단독주택과 분리해서 따로 외부에 설치한
화장실이나 창고 이런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전용면적 선정할 때는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이런 공동주택은요. 이 주거 전용면적 선정할 때, 자, 우리 아파트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아파트 보면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가장 바깥쪽 외벽이 있거든요. 외벽.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요. 전용면적 선정할 때 외벽에 내부선이 있습니까? 외벽에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집 안까지 이제 현관까지 가시려면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계단이나 복도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계단이나 집에까지 들어가기 위한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이런 면적은요. 전용면적에 포함시킬까요? 포함시키지 않을까요? 계단이나 복도 이런 면적은 전용면적에는 포함하지 않고 이건 공용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보면 여기 계단이나 복도 현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런 면적 있죠? 이런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공용면적이라고요. 이제 382페이지 가시면 3번에 보시면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습니까? 자, 그럼 이 주택은요. 단독주택은 아니라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할 수 있는 없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밑줄 그어주세요. 자,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서 자, 서로 다른 세대가 구분해서 생활은 하지만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통 34평, 5평짜리 아파트 보면요. 그 구조가 현관 열고 들어가면 자, 방이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 있고 그다음에 욕실 있고 그리고 방 하나에 욕실이 따로 달려있는 보통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듭니까? 34평짜리 아파트 보시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가지고 자, 서로 다른 세대가 구분해서 생활을 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방 하나를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원룸처럼 개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룸처럼. 그래서 우리 안동 같은 데는 좀 덜하지만 서울 같은 데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는 아파트가 되게 비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에서 있는 조카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도 잘 안 구해지고 서울 대학가 주변에 원룸 있습니까? 한번 구하려면 얼마 들까요? 월세? 보통 55만 원, 60만 원 하거든. 대학가 인근에 있는 원룸 한 달에 월세만. 그래서 월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척이 있습니까? 친척집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구분해서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 구분 소유는 따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이거 세대에서 선정할 때 몇 세대로 선정할까요? 한 세대만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는요. 그래서 밑에 4번 가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에 관하여 자, 주택 건설 기준도를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와 관계없이 몇 세대만? 하나의 세대로만 선정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대가 이 아파트 내에서 구분해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보라색 2번 가시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은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경우마다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을 따로 현관을 따로 설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고, 자, 3번에 세대군형 공동의 세대수는 단지 전체 안의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적 면적 합계도 단지 전체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오시는 자,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세대군형 공유택이 있는 이 아파트 총 세대수가 자, 만일에 100세대 아파트에 있다 하면요, 이 세대군형 공유택은 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일에 이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가 100세대 아파트라면 세대군형 공동택 이 세대는요, 세대수는 몇 세대를 넘으면 안 될까요? 33세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군형 공택의 설치 기준은요,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해되고,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 욕실이나 부엌, 구분 출입문을 따로 설치해야 되고, 세대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자, 지금 보라색 2번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건설 기준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택 설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다만 3번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법은 아니고 혹시 주택관리사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장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라 부르거든요. 근데 주택관리사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 기준 기억하실 때 보라색 2번 있습니까? 보라색 2번에 따른 설치 기준 이것만 기억하시고 보라색 3번은 잘 기억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 자, 이 주택을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 뭐냐면, 자,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서 서로 다른 세대가 구분해서 생활을 하지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대로 선정할 때도 한 세대만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서는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